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3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 경제와 정세는 그야말로 폭풍 속의 전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며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각국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전시 수준의 예산 투입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초강력 관세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이 복잡한 실타래를 입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긴박한 실용주의입니다. 과거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공급망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때 각국이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생존을 모색했던 것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비상경제대책부터 미국의 파격적인 관세 정책까지 국가의 명운을 건 결정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뉴스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전략적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경제 전시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무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요청했군요. 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국채 발행 없는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중동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생에 직접적인 수여를 하겠다는 의지죠.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국가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자처하는 셈인데 다만 정치권에선 6월 3일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논의로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죠. 민생은 한마음이지만 정치 시스템의 근간을 두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 면에서는 우리 시장의 보궐력이 확인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강한 반등을 보였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시장이 가장 가혹한 시험대를 견뎌냈다고 자평할 정도였죠.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 재미있는 건 우리 기업들의 피지컬 AI 전략입니다. 실리콘밸리에 모인 우리 모빌리티 기업들이 테슬라, 리비안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 1970년대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 붐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제조 역량과 ICT를 결합한 K모빌리티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에 11조 원 규모의 재련소를 짓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전략적 승부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고와 기후위기 대응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가뭄 대책 소식이죠. 네, 광명 사고는 설계부터 감리까지 부실이 드러난 전형적인 인재로 파악되고 있어 공분이 큽니다. 반면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과거의 가뭄 대응이 사후 약방문식이었다면 이제는 재정 지원과 현장 지원단을 미리 가동하는 선제적 시스템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비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 관리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겠다면서도 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써서 긴장감을 높였네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친 개 전략이 다시 등장한 느낌입니다. 상대를 극도로 위협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닉슨식 외교의 2026년 판이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 발언 이후 종전 기대감이 꺾이며 유가는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했고 주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고 다양성 정책인 DEI에 대한 금지령까지 내리며 내부적인 이념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고용시장의 속사정은 좀 다르다고요? IMF는 미국의 2026년 성장률을 2.4%로 낙관했지만 현장에선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습니다.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이 유료 부문에서만 나오고 있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정체 상태입니다. 특히 보육 비용 상승으로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돌봄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이건 2026년 중간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민생 불안을 의식했는지 양당 의원들이 인슐린 비용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 매우 이례적인 협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군요.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성분에 100% 관세를 때린 건데 우리나 일본 같은 우방국에도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건강권을 볼모로 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구글과 엔트로픽이 AI 압축 알고리즘과 컴퓨팅 용량을 두고 벌이는 컴퓨트 전쟁이 치열한데 미 법원이 트럼프의 AI 금지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정부와 빅테크, 그리고 법원의 삼각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중동 사태의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군요. 네, 마오닝 대변인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해의 근본 원인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손잡고 중동 평화 5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죠. 미국이 군사력으로 압박할 때 중국은 외교적 중재자이자 국제법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왕이 부장이 사우디와 유럽연합 대표와 잇따라 통화하며 걸프 지역의 안보를 강조하는 것도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술 혁신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국가 혁신 지수가 세계 9위까지 올라왔네요. 10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단순한 카피캣을 넘어 신에너지차, 양자기술, 생물학 등에서 독창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마오닝 대변인의 설명이죠. 특히 이번 중관촌 포럼에서 발표된 1000kW급 민간 터보샤프트 엔진 AS100분이나 초고압 유정 설비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1960년대 미소 우주 전쟁 당시 기술 집약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기술 굴기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체 개발한 장안체인이 거래 효율을 30% 이상 높이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서구권의 블록체인 생태계와는 별개로 중국만의 독자적이고 통제 가능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는 의도죠. 경제적 기술력은 높이되 문화적으로는 100년 정양 시회 같은 행사를 열어 동양의 미를 강조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난성 산사태와 창강 유역의 가뭄 우려 등 자연재해 대응이 올해 국정 운영의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 안보가 핵심 키워드였죠. 네, 두 정상은 핵심 광물과 AI, 우주 협력을 포함한 특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와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현재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구마모토와 시즈오카에 배치된 대한 미사일을 콕 집어 언급한 건데 동북아의 긴장이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기 훼손을 처벌하는 법안 논의가 시작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일본 국기 훼손죄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이는 보수 색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만든 대형 픽업트럭 툰드라를 일본 시장에 역수입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한 건데 자동차 종주국의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택한 트럼프 시대의 진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미국발 악재로 급락했군요. 사회적으로는 지진 소식도 잦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가 1200엔 넘게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석기 시대 발언 이후 시장이 얼어붙은 탓이죠. 지진의 경우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해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는데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일본 시민들은 간다 아와오도리 축제나 아사쿠사의 요괴 퍼레이드 같은 전통 행사를 준비하며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긴장과 축제가 공존하는 일본의 현재 모습입니다. 중동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이란은 민간 기반 시설 공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환율도 기록적인 수준이네요. 이란의 비공식 시장 달러 환율이 15만 5천 토만에 달했습니다. 전쟁 공포가 화폐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 1920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인들은 노루즈 축제의 마지막인 자연의 날을 맞아 야외로 나갔습니다. 내일의 전쟁을 걱정하면서도 오늘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시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등
내부 통제의 고삐는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합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사형법까지 통과시켰죠? 네, 찬성 62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팔레스타인인을 겨냥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끝난 뒤에도 레바논 남부의 30km 완충지대를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60만 명의 피난민 귀환을 막겠다는 계획이라 인도주의적 위기가 우려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포효하는 사자 작전 중 실업수당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시 민생 법안을 승인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단신입니다. 인도와 러시아 소식 짚어주시죠. 인도는 잔 비슈와스 개정안 2026분을 통해 경제범죄를 대거 비범죄화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반도체 시설을 열며 이번 10년을 인도의 테크케이드로 선포했죠. 반면 러시아는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확대하며 내부 에너지 가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을 준비한다는 따뜻한 소식도 있지만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 전후는 여전합니다. 오늘 하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긴박한 뉴스들, 박 작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이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글로벌 대전환기라는 실감이 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벽을 높이는 자와 다리를 놓는 자로 나뉜다고 하죠. 지금 세계는 자국 보호라는 벽을 높이면서도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외교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경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통찰력일 것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